대학 일반물리 할리데이 10판 11장 자이로스코프 11장 9절 자이로스코프의 축돌기 운동이라는 부분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축돌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세차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기본적인 회전 운동이 있을 때 그 회전 운동은 특정 직선 형태의 축을 주변을 돌게 돼 있는데 세차 운동이라는 것은 이런 회전하는 운동의 축 자체가 또 움직일, 축 자체가 또 회전할 그런 운동을 세차 운동, 축돌기 운동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쪽 내용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기는 힘들고 물론 뭐 팽이나 자전거의 예를 들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축이 돌아가게 된다라고 이해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 피부로 확 느껴지지도 않고 더 중요한 거는 이쪽 부분에 대한 설명이 교재에서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게 쓰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용을 읽어야 하고 그나마 공식이 나오긴 하는데 이 공식을 어떻게 유도할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이해해 보는 것을 목표로 내용 한번 설명해 봅니다. 물론 내용을 쉽게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이러이런 식으로 이해해라 라는 것을 그나마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책을 보면은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게 돼 있는데 이해하는 방법, 공식이 유도되는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는 식으로만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자이로스코프라고 할 수 있는 일단 바퀴 또는 원반 형태의 물체가 있어요. 바퀴 또는 원반 형태의 물체는 모든 부분에서 밀도가 균일할 필요도 없고 바퀴라면 여기 바퀴살이 있고 테두리 부분에만 질량이 집중돼 있을 수도 있고 원반, 디스크라 그러면은 모든 부분에서 고른 밀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체 질량은 M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질량 분포가 되어 있는지는 그때그때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요 중앙 부분에 전체 이 디스크 또는 바퀴의 질량 중심은 위치한다 라고는 합시다. 너무 질량 중심도 뭐 이상한 데 가 있고 그러면 조금 골치 아프니까요. 자, 그런 mkg짜리 물체가 있는데 얘기한 것처럼 그 내부 구조, 밀도의 분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회전 관성은 I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퀴 또는 디스크의 중앙에서 이렇게 팔이 하나 나와서 이렇게 지지대에 접착되어 있을 건데 이 팔 부분은 길이가 R이라고 하고 이 부분의 질량과 밀도는 무시할 겁니다. 자, 이 부분까지 질량과 밀도를 생각하면 조금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 디스크 또는 바퀴의 회전축 역할을 하는 것이자 자체 질량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리고 여기 그 팔과 이 밑에 기둥, 지지대 사이에는 어떤 구조물로 이렇게 붙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마치 아주 부드러운 관절처럼 마찰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팔이 붙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돌아가는 것도 매우 매끄럽게 잘 될 수 있는 어쨌든 이 팔 부분의 한쪽 끝을 공간상 고정시켜 놓는 역할을 한다라고 할게요. 문제에 따라서는 이 지점에다가 천장에서 줄을 내려서 달아놓기도 하는데 그런 역할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 정도만 합시다. 자, 그랬을 때 현재 이 바퀴는 디스크 또는 바퀴는 오메가 라디안 퍼 세크의 각속도로 일정한 속도로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팔과 디스크 자체 사이에도 마찰 없기 때문에 이런 속도는 유지가 되는데 그런데 이 상태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일단 이 부분이 매우 매끄럽기 때문에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이 팔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이렇게 왱 이렇게 돌고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돌고 있는 상황에서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단순히 생각하기로는 팔 부분을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상상되나요?
자, 이 부분을 들고 있을 때 여기 바퀴가 돌고 있는데 그 손을 놓아버리면 이 부분 질량 없고 이 부분은 매우 매끄럽고 이 부분은 무게가 제법 나가니까 회전하는 부분이 툭 떨어지도록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겠죠. 돌아가는 모습이 보여야 되겠죠. 그런데 자이로스코프의 구조나 그 해석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손을 놓으면 이 전체 팔이 아래로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한다. 회전 방향에 따라서는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할 건데 그러면서 아래로 처지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먼저 전체 물체에 대해서 이 팔 부분은 어차피 질량도 없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바퀴 또는 디스크 부분과의 전체 부분을 하나의 물체로 봅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 질량 없으니까 질량 중심은 이 지점에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아래쪽으로 이 부분만 질량이 있으니까 mkg이며 mg 뉴턴의 중력이 작용을 할 거다. 그리고 다른 힘들이 의미 있게 가해지는 것들이 없지는 않아요. 요 부분에서 요 축 부분으로부터의 수직항력, 수직력이 작용한다든지 뭐 이러는 것들 원래는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의미 있는 힘은 요거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로 향하는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팔이 나와 있고 회전하고 있는 이 원판 부분이 있는데 이걸 다른 힘을 다 빼면은 툭 떨어지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돈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건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회전 원판에 대해서는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축 자체라고 할 수 있으니까 회전하는 데에는 관련이 현재는 없고요. 전체 물체에 대해서 지금 오메가의 각속도로 돌아가고 있는 원판 부분이 이 부분만이기도 하고 전체 부분에 대해서 각운동량 L이 크기가 I 오메가다 라고 나오겠습니다. 각운동량 L이 I 오메가다 하는데 이 각속도만 유지가 되면은 이 각운동량도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보는 것처럼 각운동량과 각속도 사실은 모두 벡터량이죠. 벡터량으로서 그 방향을 어디라고 해야 되냐면 축에 대해서 돌고 있는 방향, 오른손으로 감싸주었을 때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 이것을 각속도 또는 각운동량 방향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물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입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오메가의 방향이자 L, 각운동량의 방향이 요 축 방향에서 이제 밖으로 원판 수직으로 법선 방향 밖으로 이렇게 뻗어가는 방향으로 각속도라면은 오메가, 각운동량이라면은 L 벡터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어요. 지지대가 있고 팔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돌고 있는 원판이 있다면 여기에서 축에 대해서 이것의 이 부분에 각운동량 방향은 어디니? 그러면은 감싸주었을 때 여기요 그래야 되겠고 요렇게 돌고 있다면 이렇게 감싸줘서 저쪽이 회전에 대한 각운동량 방향이에요 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보기에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원판 디스크의 각운동량 방향은 요 바깥쪽을 향한다 라고 하자. 자, 그런 다음에 이 회전 원판의 중앙에 질량 라지엠에 대한 mg 뉴턴의 중력이 모두 여기에서 점에 가해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요곳에서 낙하를 하는 상황이면은 굳이 다른 생각할 필요 없는데 이 원판이 중력 때문에 뚝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이 원판 디스크 이 부분이 그래도 예상하기를 팔에 달려 있다가 중력 때문에 이런 뭔가 회전 운동을 시키는 데에 중력이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낙하는 안 시키고 이런 회전이라도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전을 시킬 것 같아서 이 mg, 중력의 전체 물체에 대한 토크를 구해봅니다. 자, 토크를 구해볼 때 예상은 원래 이거였어요. 지지대 끝에서 팔이 나와 있고
원판이 돌 때,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작용하는 중력이 물체들을 요렇게 떨어뜨리겠구나. 그 회전축이 여기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지금 요렇게 작용하는 중력은 R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작용하고 있는 거니까 저 중력의 토크 효과로서는 mg, 이 팔에 대해서 지금은 수직이라고 합시다. 팔이 이게 지면하고 나란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토크 값은 mgr이다 라고 할게요. mgr이라고 크기를 구할 수도 있지만, 토크 벡터는 r 벡터 외적 mg 벡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rmg라고 쓰는 게 약간 더 자연스럽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크 벡터는 r 곱하기 mg라고는 쓰기는 해야 되겠는데, 벡터네, 또 벡터네. 이 벡터 방향이 어디예요? 방향이, 자, r 벡터는 회전축이 여기였을 때 힘이 작용을 작용점으로 해. 요게 r 벡터예요. 요게 r 벡터입니다. 그러면 r 벡터에 대해서 여기서 작용을 하긴 하지만 r 벡터와 mg 벡터의 외적이다 라고 그러면 현재 둘 사이의 각도는 90도다 라고 보자면, 그러면은 크기는 rmg가 나올 건데, 그 방향, 외적한 방향이 어디예요? 외적 크로스 프로덕트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자니까 순서를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는데, 봅시다. r 벡터 요렇게 나와 있다. 요거를 옆에서 볼까요? 옆에서 보게 되면은 회전축에 대해서 r 벡터가 요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나름 l 벡터, 요 가군동량 벡터도 요렇게 돼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요 지점에서 mg라는 중력이 작용을 하긴 하는데, r 벡터 시점, 종점, mg 벡터 요런 모양일 때 둘을 외적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지점,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런 방향의 벡터를 따다가 시점을 일치시킨 다음에, mg 벡터 시점을 일치시킨 다음에 r, mg 순서대로 외적을 하게 되면, 여기 90도니까 크기는 r 크기, mg 크기 곱하면 되겠고, r에서 mg 방향으로 돌아가는 식으로 요쪽 방향이 되는 것이, 지금 회전판에 대해서 요렇게 바라본 상황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r 벡터 이렇게 표시했고요. mg 벡터 이렇게 표시했는데, 요거 가져온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그 방향이 지금 그린 면에서는 나오는 방향이 되도록 하는 것이 토크 벡터의 방향이겠구나 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토크 벡터라고 할 것은 요 모양 약간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주면, 여기에서 요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는 방향에 어떤 토크 벡터가 있을 것이고, 그 크기는, 타우 벡터의 크기는 r 곱하기 mg라는 크기를 가질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의미 있는 외력은 이 중력밖에 없을 것이고, 중력에 의한 돌림임 효과는 지면에 대해 나란한 방향으로 요런 방향, 요 또 팔의 또 수직인 방향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토크, 그 돌림임, 토크가 하는 역할은 뭐냐? 토크가 하는 역할은 마치 힘이 물체하는 역할과 유사하게, 토크가 하는 역할은 가군동량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죠. 가군동량이라는 것이 원래는 회전관성 곱하기 오메가 벡터로서, 요거 방향 따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요거 양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보면, 시간에 대해서 전체 미분해보면, 회전관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상수처럼 취급할 수 있을 것이고, dt분의 d 오메가 하게 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i 곱하기 가까속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i, 회전관성 곱하기 가까속도라는 것이 뭐예요? 그게 타우, 토크 벡터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군동량을 시간으로 미분하면 토크 벡터 된다.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책에도 잠깐 설명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타우 벡터라고 하는 이 토크 값은 각운동량의 시간당 변화 비율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물리에서 이런 일을 자주 하는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너무 입체적으로 진짜로 상상을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선까지 분석이 끝났으면 수학적으로만 쭉 전개할 줄 아는 것도 이것도 물리에 접근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되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상황에서 앞으로 이 물체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하다 보니까 타우 벡터 여기 토크 값은 각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 비율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또는 어떻게 쓰는 게 가능하냐면 타우 토크 값에다가 짧은 시간을 곱하게 되면은 짧은 시간 동안에 각운동량의 변화 정도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구나. 요런 벡터가 짧은 시간 동안 이만큼의 각운동량 변화를 시키는구나 라고 알았으면 이제 그대로 갖다 씁니다. 자, 지금 이 모양에서 mg 뭐 지금은 이제 안 쓸 거고요. r 지금 또 필요 잠깐은 없을 거고요. 각운동량 L 벡터와 토크, 타우 벡터 두 개만 눈에 보이게 잘 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두 개의 벡터를 위에서 내려다 볼 겁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L 벡터라고 하는 것을 아래쪽으로 그려봅시다. 그리고 타우 벡터라는 것은 그러면 위에서 내려다 본 상황이면은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네요. 타우 벡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랬을 때 L 벡터라고 하는 것은 아랫방향을 향하고 있는데 그것의 변화 비율이라고 할 수 있을 타우 벡터는 해당 벡터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타우 벡터는 L 벡터 자체의 크기를 변화시키진 못하고 방향만 바꿔줄 것이다. 이거 해본 적 있죠? 구심력 유도하는 과정에서 아주 비슷하게 우리가 반지름 R인데에서 속도 V로 가고 있을 때 힘을 어떻게 받고 있어야 되며 등등등 할 때 구심과 속도를 구하거나 구심력 구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각운동량이라는 벡터가 그의 수직인 벡터만큼의 변화를 겪는다라는 것은 그 타우 벡터에 의해서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 방향이 바뀌어 봅시다. 방향이 dt, 짧은 시간 동안 요렇게 바뀌었다라고 합시다. 크기는 L이라는 크기를 유지하면서 요렇게 바뀌었다고 합시다. 축은 여기다 두고 요 끝점을 보면은 그러면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요만큼 각도가 돌아갔을 텐데 이만큼 각도가 돌아가는 동안에 그 L 벡터의 변화는 요 호의 길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요쪽으로 해서 델타 L 또는 dl 벡터라는 것이 요 호의 길이다 또는 요쪽 방향을 향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만큼을 돌아갔을 때 각도가 세타만큼 아주 작은 각도지만 세타만큼 돌아갔다라고 한다면 타우 벡터와 세타 또는 델타 L 값에 대해서 지금 아주 짧은 시간 dt라는 시간 동안에 L 벡터가 요걸로 변했어. L 프라임 벡터로 변했어요. 그러면은 델타 L이라는 것이 또는 dl이라고 할 것이 요만큼 길이가 나올 건데 이 길이는 얼마라고 할 수 있죠? 지금 L이라는 길이가 이렇게 틀어지기를 세타만큼 돌아간 거니까 길이요. L 세타요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아주 작은 값 세타에 대해서는 뭐 더 얘기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래서 일반적인 호의 길이이자 세타가 작아지면은 선분처럼 생길 d 세타, dl, 델타 L의 크기가 요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에 대한 dl 또는 델타 L 작게 해서 dl이라고 하면은 L 세타 값에 말하자면 미분량이 타우 벡터라고 했습니다. 타우 벡터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L값 각운동량 자체
I 오메가라는 값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요거 타우 벡터 다시 한번 쓰게 되면은 L 상수 취급하고 D T분의 D 세타라고 하겠네요. DT분의 D 세타는 각도의 시간당 변화 비율이죠. 각도의 시간당 변화 비율 각속도인데 이 각속도는 이 각운동량 자체의 방향이 변하는 각속도예요. 그러니까 이 원판이 돌아가는 각속도하고는 의미가 다른 거죠. 그래서 요거는 라지 오메가라고 바꿔봅시다. 요거는 라지 오메가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은 라지 오메가 값은 여기서 의미를 찾아보니까 시간당 세타의 변화 비율. 요 팔이 나란하게 운동량, 요 각운동량 벡터하고 같은 방향이었는데 이게 돌아가야 된다라 그러면은 시간당 오메가씩, 라지 오메가씩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팔 자체가, 이 방향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니까 팔 자체가 시간당 오메가, 라지 오메가의 각속도로 돌아가야 된다는 뜻이 돼버리네 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메가라고 하면은 타우는 L 오메가라고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타우는 R 곱하기 mg였었죠. 크기만 이제 따져보면은 타우는 R 곱하기 mg는 L 오메가 L 라지 오메가라고 쓰거나,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메가는 이 팔이 돌아가는 각속도예요. 원판 디스크의 각속도가 아닙니다. 이라고 쓸 수 있고, 또한 L 값은 그러다 보니까 오메가 각속도, 각운동량 안 변하니까 오메가는 중력받을 때 이 회전하는 속도는 영향이 없다라고 하면은 상수 취급할 수 있고요. L 값에다가 그래서 아예 I 스몰 오메가 이렇게 써주고 라지 오메가라고 써주면은 이제 굳이 마지막으로 라지 오메가 값은 얼마 되겠느냐라고 구해주자면은 I 오메가 분의 mgr 또는 r mg다라고 라디안 퍼 세크라는 것이 이와 같이 또한 유도가 되기도 하겠습니다.